연금 개혁이 무산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연금 개혁 자체가 이제 구조 개혁이 있고 보수 개혁이 있는데 이제 보수 개혁에만 치중하다 한 나머지 구조 개혁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이 저는 약간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당선인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한 가지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지금 그 연금이나 아니면은 뭐 기본소득 이런 거 갖고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 치격대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의 기본정책 그 홈페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본소득이에요. 이게 전 서강대학교 경제교육과 교수이신 김종인 위원장과 제가 알바고 나온 거거든요.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르고 있어요. 자기 당의 정책이 뭔지를.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결국에는 어느 순간에는 기초연금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시도된 기본소득 시도거든요. 근데 기본소득에 가까운 형태로 복지체제가 변화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고요.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은 조금씩 소멸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간극을 뭐로 메꾸느냐? 지금 어떻게든 우리는 적립식 국민연금을 살려나가려고 지금 여러 가지 모수개혁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결국 부가식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부가식이라는 건 결국 그 시기에 조세로 낸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위에 연금을 받아야 되는 세대에게 가는 것인데 그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 말은 뭐냐면은 소득 대체율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사회적 타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아직 개혁선언의 당론은 아닌데 제 생각이고요. 그 변화를 논의해야 될 겁니다. 이제. 예, 왜냐하면 인구 구조가 지금 아무리 모수개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게요. 지금 출산율 추계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출산율이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미 없는 모수개혁 그 개수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질문. 예, 큰 소리로. 혹시 도서정과제가 예. 문제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예. 도서정과제 논란, 전 당연히 도서정과제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그 삼성전자 권오현 회장님의 그 총격차 책을 그냥 한번 중고로 다시 읽어보려 샀는데 온라인 중고서적에 3,000원 주고 샀거든요. 근데 새 책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편법적으로 저는 이미 많이 도서정과제가 혁파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물가 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하기 어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나씩만. 예. 그럼 가장 최근에 현재 현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지금 라인 사태도 그렇고 라인 사태로 이제 보수 언론조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한 비판을 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최근 이재명 대표와의 이제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경쟁자는 총리를 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보수 정당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그거를 넘어서 이제 2016년의 결과가 오마주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탄핵, 그 이준석 대표님이 언급하셨던 조기 대선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에 관련돼서 이준석 당선인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굉장히 불행한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파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냥 탄핵의 경험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그냥 깎아내리는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냐?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잘못 선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부가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지적들을 제가 지금 해온 겁니다. 그걸 대통령은 내부 총질이라고 했지만은 요즘 외부 총질이니까 더 재밌어요. 네. 어쨌든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씩 자기 내무관에 수류탄을 까놓고 계시니까 어쩌면은 이게 참 난감하긴 한데 저는 대통령께서 어느 정도는 자신의 권력을 내려놓는 판단들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언론에 공개적으로 제안하진 않았는데요. 그럼 대통령께서 우선 두 가지 하셔야 된다. 대통령 측근 비리를 엄단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임명은 야당 추천으로 하셔야 된다. 그 인사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잘못하는 일들을 감시할 수 있는 곳이 감사원인데요. 원래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지금 임명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의회가 감사원을 운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의회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니까요. 야당이 감사원장을 추천할 수 있는 형태로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에게 약간 생명 연장약을 주지 않을까. 한 1년 정도 더 믿고 지켜보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안 그렇다면 아까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부 한번 밀리기 시작하니까 뚫뚫뚫 밀려가지고 탄핵까지 간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릴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제가 하면 안 됐더라고요. 예, 거꾸로 얘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그 출산율 문제 관련해서 이제 축소사회로 가는 게 불가피하다고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이준석 대표님 개인이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혹시 이 문제의 임팩트를 어느 정도 줄이기 위한 방안이나 아니면 방안은 없더라도 혹시 어느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저는 출산율을 높여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 1. 근데 둘째로 높아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는 높여있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동탄에서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 놀랐던 게 확실히 지위다. 예. 그 다자녀 특별 공급을 하니까 다자녀 특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둘, 셋 애를 낳은 가족에게 그 분양 우선권을 주니까 되게 많이 그리고 되게 빨리 낳습니다. 예, 20대 셋 다 나와버려요 벌써. 예, 그래가지고 아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게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오히려 현금 기여성 정책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특공을 확실히 해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은 비정한 얘기일 수 있지만은 첫 자녀 혜택을 줄여서 두 자녀, 셋 자녀 혜택에 더 몰아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수의 첫 자녀 나오신 분들이 들으면 좀 섭한 중일 수도 있겠지만요. 정책 효용 면에서 보면은 보통 결혼하면 하나까지는 낳을 생각을 해요. 네. 그러기 위해서 좀 결혼하는 측면도 있긴 하고 요즘은 결혼 옵션으로 생각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둘째, 셋째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는 더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낳은 분들이 둘째 낳을 확률이 높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혼 안 한 분들이 첫째 낳기까지 하는 그런 어떤 투자보다는. 그래서 저는 약간 정책의 방향을 시프트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이건 제가 절대 권력자가 되면 아마 시도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도 숫자가 늘지 않는다면인데 저는 아까 제가 타노스의 고민을 약간 얘기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생산을 높이기 위한 어쨌든 생산해야지 소비하는 거잖아요.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건 중에 인구가 개입할 여지가 이제 있겠느냐에 대해서 약간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인구가 많으면 생산이 느는 게 당연하죠. 땅이 놀고 있고 농사를 지으면 그만큼 소출이 더 나는 게 맞는 거겠죠. 옛날에는. 공장을 돌릴 때 라인 하나 돌리고 두 개 돌리면 더 많이 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AI가 대체하고 하드웨어적인 건 로봇이 대체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람을 아무리 늘려도 생산성이 증가하지 않는 지점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생산량은 그냥 과학기술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 고정되고 평탄화되고 몇 명이 나눠 먹느냐의 문제로 바뀌는 게 아닐까? 이런 고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은 출산을 놀려야 된다 하지만 그때 가서는 n분의 1을 줄여라로 갈 수도 있겠죠. 더 적은 사람이 나눠 먹자. 그게 타노스의 고민인 거죠. 우주의 어떤 세계의 생산량은 일정해지고 자원은 일정해졌는데 인구가 너무 많아. 그럼 반띵 하자. 그게 타노스의 고민이잖아요. 저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솔직히 그래서 지금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서강대 학위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돼요. 예. 40만 명이 가던 시절에 서강대 학위의 가치와 20만 명이 대학 가는 시기에 서강대 학위의 가치는 반토막 날지도 몰라요. 예. 현실적인 고민이죠. 20만 명이 대학 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요. 서울에 있는 대학교의 정원과 맞먹는 숫자로 이제 줄게 된다 그러면은 인서울의 가치는 바닥이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냉정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예. 서강대 입결이 뭐 3등급이 된다, 4등급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맞춰가지고 여러분도 지금 당장 총장님이 들으면은 벌떡 일어나겠지만은 학교 정원을 반으로 줄이자 이러고 있어야 될지 몰라요. 예. 냉정한 얘기예요. 가치를 유지한다는 건 그런 거거든요.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저 메일 보냈던 학생인데,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우선 이재명 대표님을 비롯해서 민주당 인사들에게도 메일을 보냈었는데 유일하게 답변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예. 정책 제안 두 가지 드리고 예. 싶은데 우선 제가 농어촌 출신인데 저는 국제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런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서 되게 이 원서조차 넣어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 이 특목고나 특성화고 자율형 고등학교들의 어떤 합격 자소서를 좀
일부만이라도 공개하는 것이 농어촌 지역의 학생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정책 공모전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그 정책 공모전에서 학생들, 그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투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그 예를 들어서 당직자들이 후보들 뭐 한 7가지 정도를 이제 선출을 해서 이제 저희 그 당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그 7가지에 대해서만 이제 투표를 하면 참여가 조금 늘어나고, 또 국민들이 이제 어떤 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책 공모전이라는 걸 해보면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짧은 시간 내에 일반 국민이 판단하게 되면 피상적으로 판단해요. 그 아까 박원순 시장이 말했던 것처럼 몰카 탐지한다 그러면 따봉 이렇게 하고 그냥 통과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논쟁의 요소가 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심사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정책을 공격해 본다든지 이런 좀 장치를 마련해보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소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버드 앞에 가면 하버드 에세이지 팔아요. 예, 근데 제가 봐도 엄청난 얘기들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시화가 된 상황 속에서 개인이 특별한 경험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 자소서를 많이 써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좀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놀랐던 게, 제가 2003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으니까 그때 미국의 입학사정관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대한민국의 모든 2002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았다고 하는 것이냐. 원래 한국 사람들이 그래요, 약간은. 예. 근데 저는 좀 특별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고, 동탄에서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동탄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산재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제는, 그저께 제가 동탄 가가지고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중학생들한테. 동탄 지역의 버스 노선이 지금 굉장히 엉망입니다. 근데 버스 노선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만약에 정치인들한테 맡기면은 어제 회사에다 욕을 줘가지고 한 3억 주고 용역 맡겨가지고 결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를 입수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탄은 100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구에는 100개 아파트 단지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을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연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요즘 제가 동탄에서 만나면 선동하는 게 뭐냐면요, 나랑 같이 그거 해보자. 예, 다 같이 우리 QR코드 하나 주고 이렇게 그 입력 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얘네가 아파트에다가 엘리베이터에 붙이고 다녀라. 이렇게 돈 안 주고 사람 부리려고 이렇게 꼬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이게 되게 재밌는 시도일 거거든요,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동탄 지역에 사실 그런 고급 데이터가 있으면요, 버스 노선 같은 설계하기 쉬워요.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 서울역으로 출퇴근하고 몇 명이 수원으로 출퇴근하고 뭘 타고 출퇴근하고 그다음에 출퇴근 패턴은 어떻고 이런 거 알 수 있으면요, 거의 모델링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없이는 아무리 요격업체를 갖다 놔도 그냥 그 비효율적인 연구만 합니다. 전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누가 중고등학교 레벨에서도 풀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만 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어렵다 뿐인데, 저는 좀 대한민국으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예. 이제부터 짧게 할게요. 그럼 여기서 쭉 할게요. 짧게 까놓을게요.